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슬슬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40년, 50년 얘기하는 데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혼자 자꾸 펌핑한단 말이에요. 그게 뻔하잖아요. 대출을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임차 컨디가 5배가 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분위기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현재 시장이 제가 볼 땐 제2의 영끌 같아요.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크래시 책의 저자시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네. 연준에서 0.25 예정대로 이제 금리 인상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하고의 차이가 이제 2%대로 벌어졌다. 맞습니다. 이걸 또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일단 이 현재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역사상 최대의 금리 차죠.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인류사에 나온 이 중에 최대 차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1200 한 3,40원대까지 한 일주일 전에 좀 안정되는 것 같다가 이 분위기가 이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니까 어제 조금 환율이 좀 올라갔고 오늘은 좀 양호한 편인데 좀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느니 이제 8월 달에 또 금리 그 인상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부동산 심리는 이제 하방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일단 은행들이 그러면 당연히 대출금리 조금 상방 압력이 있고 그러면 신규 대출은 지금 뭐 정부에서 조금 협조를 요청해서 뭐 4%가 이제 5%대까지 이제 왔는데 평균 금리로 하면 5%도 사실 부담되는 금리고 현재 주택 가격에서 근데 이제 지금 기존 대출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코픽스 조달금리가 다 그냥 반영되니까 더 올라가거든요. 그분들한테 역전세난이랑 겹치면 하반기에 좀 부담될 걸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지금 상승 분위기가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경제에도 도움은 안 되죠. 사실 도움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창용 총재 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나는데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표현이 그러면 결론은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그 정도로 올렸으니 우리가 뭐 IMF나 글로벌 때처럼 헤지펀드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근데 가계부채가 또 너무 심각하니까 머리는 아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발언을 5월에도 했고 6월에도 했고 또 금통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항상 우리 총재님은 자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고 6인이 전부 금리 인상에 열어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키워드의 제 기억에 미국의 금리 현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환율을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환율이 만약에 1,300원대로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같이 따라 올릴 것 같아요. 그럼 벌써 7월 다 지났고 뭐 한 달 안에 결정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올려도 부동산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안 올려도 이게 주식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심리가 가라앉잖아요. 네. 경제 심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올 하반기는 이 미국 0.2 올린 게 끝난 것이 아닌 게 또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파월도 9월 달에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9월 달에 또 할 수도 있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맞습니다. 애매모호한 말을 해서 또 여론은 났거든요. 지금 이제 애매모호하다고 대표님이 계셨잖아요. 그 얘기는 기사에 나온 워딩을 그대로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사에도 애매모호하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파월이 올 봄부터 얘기할 때마다 특히 3월이었나 그때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이 시장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융 상황 보고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워딩이 올리고 나니까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파월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직접 본인이 저는 저 애매모호하게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파월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애매모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전에도 전문가들의 어떤 패턴이 이제 미국 사람들 제가 영어는 짧지만 조금 보거든요. 보면 패턴이 요번에 올리고 한 번 쉬고 11월에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11월에 대한 근거가 뭔가 봤더니 확실하게 잡겠다는 옛날에 폴 보커 스타일의 그 전략을
파월이 좋아하고 흠모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 완벽하게 0.25를 더 올려서 잡았을 때 금융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데 테스트를 해봤대잖아요. 이번에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어떤 그게 좀 견딜만 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올린 거잖아요. 네. 뭐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시장의 입장인 거고 연준은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다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것을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파월 장관을 비롯한 12명의 연방 총재 은행들이 괜히 0.1을 올린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잡아야겠다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리쇼링하고 리로케이션이라고 하나요? 미국에서 네.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업률이 지금 줄는 거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손을 놨다가 그게 겹치면 갑자기 또 뛰니까 그런 것도 다 선제적으로 보고 이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그래서 사실 보세요. 5.2하고 5.0하고 5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심리적인 차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2%하고 5%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5.5에서 5.75다. 무슨 큰 날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어떤 뭐라 심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저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5.75도 갈 수 있겠구나. 최종엔 이것도 받아들이고. 근데 만약에 그 정책이 잘 돼서 진짜 인플레이션하고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잡힌다면 그때는 이제 텀을 두고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네. 거기까지는 아직은 함부로 성급하게 뭐 파월이 잘못했다 뭐했다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제로 가을에 식량 가격이 오를 거라는 자꾸 루머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곡물 것들은- 가격이 이미 또 폭등하고 있으니까 선물 가격들이. 그런가요? 네. 저 거기까지 못 봤는데.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벌써? 어젠가 그제 며칠 전에 한 어제부터요? 18% 급등했다는 뉴스. 18%요? 네, 밀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 그거 왜 원인이 뭐예요, 대표님? 그게 이제 흑해 곡물 협상 그게 푸틴이 연장을 안 해줘서 합의를 안 해줘서. 저 그 뉴스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흑해에 푸틴이 또 목리를 부려가지고 18%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 제가 들은 9월에 곡물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가 루머가 아니네요. 그냥 팩트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 겹쳐 생각하면 그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또 금리 또 인상 압박 들어오고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대표님 주신 것처럼 지금 근데 그 한국은행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리를 우리가 계속 동결하고 있는 데는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금 한 1,060조 뭐 1,000조가 넘어가가지고 네네. GDP 대비 비율로는 뭐 전 세계 3위라고. 네. 3인데 전세 대출도 있잖아요. 그거 그거까지 합치면은 1위예요. 아. 3위가 1위. 그리고 3위인 것도 그 앞에 1, 2 나라들하고 경제 체질이 좀 다릅니다. 그 나라들은 자원부국인 나라가 두세 나라가 있고 호주, 그렇죠. 네. 우리는 수출 먹고 사니까 리스크가 더 세죠.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더 확연한 사실이고 시장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심리하고 이걸로 하는 거지 어떤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리 8.15 시청자분들도 뭐 저는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더 상승했어요 부동산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고 지금 말씀 주신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슬슬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그 뭐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역전세난이 얘기만 나오고 정부가 대책을 던져가지고 이제 바로 시행이잖아요. 네.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작된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막 임차권 등기도 늘어나고 또 매물량이 또 더 증가하고. 그래요? 집값이 지금 6개월째 이렇게 올라가면 걷어들일 때도 됐잖아요. 그렇죠. 안 걷어들여 더 늘어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이게 1조가 더 늘었다고요? 이 금리가 자꾸 당연히 올라가는데도. 늘죠. 금리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기사가 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여러분 특례보험자 이런 다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50% 정도가 수요자들이 그 매입 비용으로 쓴 거거든요. 신규. 그러면 20조 아니에요. 네. 그 20조 보통 평균으로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한 2억 5천에 3억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6억, 뭐 5억 받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계산하면 집 개수가 나오잖아요. 몇 개를 살 수 있다가. 대충 지금 맞아요.
그게 이제 소진되고 이러면 그 돈이 당연히 대출액이 늘어나는데 심사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걸려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1월 말부터 했거든요. 1월 달에 들어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2월이나 3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3, 4, 5, 6, 한 7월까지 갈 것 같아요. 실행은. 네. 그럼 7월까지는 거래량이 서울로 말하면 3, 4천 개 갈 것 같아요. 그래봤자 평균 6,100개 턱도 없이 모자르고, 그럼 이게 소진되고 나서가 이제 문제죠. 그러면 8, 9월부터는 이제 시장이 다른 색깔을 보일 텐데 일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를 또 더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세수가 지금 60조가 부족하고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 좀 오버슈팅이죠. 그 와중에 알고 보니까 한은에서 113조 차입한 상태예요. 네. 그 와중에 60%는 재정증권 형태로 가지고 180일인가 60일 만에 또 갚아야 돼요. 세금 가지고. 그런 와중에 40조를 더 푼다? 이건 비판받죠. 50년 만기 주담 대출이 있다. 이거에 대해 좀 비판적인 얘기도 좀 나오던데. 당연히 비판적이죠. 해외에서는 20년하고 30년까지만 하지 40년도 안 팝니다. 그러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DSR 제도를 피해가는 구멍이 돼요. 은행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갚아지는 금액을 3년 갚을 걸 4년으로 늘려주면 당연히 갚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DSR 범위가 늘려지잖아요. 그렇죠. 폭이. 그 효과를 노리려고 40년, 50년을 시도했다가 해외에서도 비판을 받았어요. 이거 뭐냐.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럼 100년짜리는 안 팔 수 있을까요? 그런 논리면 100년짜리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100년 동안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 경제가. 그렇죠. 근데 그 경제가 뭐예요? 다 이자 빚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해외에서도 이미 보통은 우리가 아는 뭐 부담주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계산할 때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20년을 잡아요. 보통 20년이면 사람들이 집을 사서 지내다가 아기가 크고 이러면 한 번쯤은 바꿔 타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20년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미국은 애초부터 30년으로 뭐 은행 금융기관과 경제계가 타협을 받는지 30년을 기준으로 가고 40년, 50년 얘기하는 데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혼자 자꾸 펌핑한단 말이에요. 그게 뻔하잖아요. 대출을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무주택자하고 경제하고 청년들의 어떤 미래를 막는 행위죠.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집값을 또 떠받쳐요? 그러니까 자꾸 출생률이 줄어들면 같이 망하는 건데 저는 40년 무조건 반대입니다. 50년도 반대고 30년 딱 끊어놓고 가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어떤 선에서 자기가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주택,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DSR을 이제 좀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50년 변수의 요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편법이죠. 편법.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우리나라에 통할 수도 있다는 거야. 투기 심리가 너무 번져가지고 일반 무주택자들조차도 일단 물어볼 때 보면. 저한테 그래요. 살 때 이거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집을 사는데 오를까요? 이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릴 수도 있는데 경제 상황이 그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40년은 어떻게 보면 악마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네. 이거 부담이 적네? 근데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하느님 저는 머리가 정부가 아프겠네요, 40년 지금.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검토 중인 거군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 거의 확정적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래요? 비판을 받더라도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정치하는 양반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정부인데 지금 떠받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곡된다고. 그럼 40년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또. 그게 과연 서민을 위한 건지 아니 가격을 낮추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묘하다. 40년 자꾸 얘기하는 타임이 아닌데 좀 청년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그냥 30년에서 그냥 가고 하향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가 네. 1년 전에 대비해서 약 5배 정도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나오던데요. 맞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고 임차권 등기가 뭔지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차 만료가 돼서 기간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착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돌려줄 텐데 안 그런 분들은 그냥 쉬운 말로 뭐 배째라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임차인이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법원에 가서 내가 돈을 못 받고 있다. 임차권 등기를 먼저 설정하고 그걸 증명하는 건 임차 기간이 만료됐다는 거. 그때 또 주인까지 확인했어요 그 전에. 근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이제 거네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져가면 임차 계약서 보니까 지났단 말이에요. 돈을 안 받고. 그럼 돈을 안 줬냐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없이 믿고 안 받았으니까 했겠잖아요. 왜냐면 안 받은 걸 하면 사기행위가 되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사기가 할 거라고 아니라고 보고 이제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러면 이제 가면 등기가 되면 어떤 권한이 생기냐면 이건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벌써 주인분들이 등기했다는 순간부터 이거 경매에 나가면 헐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장에서 싸게 팔든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 전까지는 배째를 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효과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양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대법원에서요 임차권 등기 정보 광장이라는 걸 개설했어요. 작년에 8월 달에.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통계하고도 연결되는데요. 하도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받고 뭐 주간 통계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니까 뭐 이 얘기 뭐 좀 덧붙인 얘기인데 이거를 작년 8월이에요. 네. 작년 8월에 임차권 등기 말고도 우리 부동산 등기 현황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보기 좋게 어느 집이 계약이 되고 신고가 됐어요. 걔가 등기까지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찾을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갖다 다 정리한 거를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가지고 정보광장이라는 곳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8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거래 등기된 건 6월 달부터 실어놓은 거예요. 그럼 6, 7, 8월. 그게 의미가 뭐냐면 해외 선진국들이 다 3개월 누적된 걸 가지고 반복 매매 모형을 써서 무슨 제본스 지수, 칼리지 통계 방식을 넣어가지고 통계를 뽑아가지고 신뢰성을 높여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그걸 발표를 하면서 신문에 냈는데 별로 안 퍼지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이 등기 문제로 인해서 계약만 하고 등기가 된지 안 된지 허위 신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면서 덧붙인 게 뭐냐. 다른 기관에서 실거래 계약의 통계를 내고 있지만 전제가 그거예요. 해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 시장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다. 국민들의 어떤 통계 자료의 어떤 신뢰성을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한국부동산원이나 이 자료 갖다가 제대로 통계 내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 아닐까요? 네. 그 내줬어요. 8월에 발표했는데 6월 달 것까지. 딱 맞아요. 스토리가 3개월치.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요 임차권 등기하다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요번에 최근에 국토부에서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등기가 된지 안 된지를 표시하겠다 해가지고 실거래가 신고 자료 제공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한 칸을 넣어가지고 뭐 위치, 면적, 거래 이거에다 한 칸 등기 여부 그걸 넣었어요. 네. 어제부터 시작돼 25일부터 시행돼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한 A 파일을 연결만 하면 되는데 1년 걸린 거예요. 1년. 그 국토부가 일을 똑바로 못한 거죠. 안 한 거. 이제 했고 그 안에 이제 임차권 등기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요. 그림 네. 보시면 그 등기정보 광장에 실거래가 등기 정보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제목 위에 보시면 맞춤형 등기 정보 등기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찾기 좋게 또 소팅을 잘 해놨어요. 대법원이. 일단 우리가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게 2022년 7월입니다. 네. 딱 1년 전이죠. 1년 전에 서울이 임차권 등기가 400건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한 300건, 부산은 한 뭐 3, 40건이었어요. 네. 근데 뭐 서울, 경기, 부산 할 거 없이 다 그래프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지금 6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400건이 몇 건이 된다면 한 550건이 된 거예요. 1,500건. 네. 그러면 4, 46, 4배 반, 5배가 가까이 된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5배가 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임차권 등기를 하고
경매를 들어가는데 시간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분위기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물건들이 지금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 경매 지표를 보면 임의 경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가. 이게 연동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잘 팔리면 이게 늘어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현재 시장이 제가 볼 땐 제2의 영끌 같아요.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근데 이렇게 시장이 해도 좋으면 경매 지표는요 100% 경매 낙찰가율하고 낙찰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그러질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심리 요인이라든지 무슨 요인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시장을 정상적인 돈을 보고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는 거고 지금 약 5배지만 이게 6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8월부터 9월 내년 초까지 피크잖아 역전세. 그럼 이 숫자가 늘면 늘지 줄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물량만 대충 해도 1,000개, 10,000개, 10,000개, 20,000개가 앞으로 경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서울만 10,0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서울 수도권만. 경매에 물건이 쏟아진다. 쏟아지면 시장에 영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켜보자 이거죠. 하반기 너무 요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장밋빛 같지 말고 다른 이런 요인들이 자꾸 안 좋아지니 그중에 임차권 등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 정부가 물론 이번에 전세 반환 보증 대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옵션이 있어요. 네. DTI 60%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 심하게 한 분들은 DTI 60% 이미 오버했거든요.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결국 이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임차권 등기로 가고 아니면 싸게 팔든지. 근데 지금 아직은 이 상승 분위기 때문에 싸게 안 팔잖아요. 네. 버티다가 경매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이제 이어질 것 같다 하반기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금이 경매. 근데 그 뭐죠? 이 전세금 반환 대출 네. 요거를 정부가 좀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 집주인들에게.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역전세. 분명히 긍정적인 느낌은 분명히 있죠. 근데 현장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례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이해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도 말씀드렸는데 10억짜리가 15억이 됐어요. 네. 우리 상승기에 10억에서 15억이 됐는데 그러면 10억이면 대충 전세가 7억 아니면 8억이었잖아요. 전세가 높았으니까. 그럼 한 15억까지 올라갔을 때 따라갔거든요. 그럼 7억짜리가 한 10억이나 11억까지 따라갔어요. 전세가가.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뭐 100%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에서 15억으로 뛰고 전세가가 7억에서 한 10억으로 됐다. 전세가가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제자리에 왔다. 전세가는 지금 제자리 2년 전에 비하면 제자리가 들어가거든요. 제자리 왔다 그러면 10억을 받았으니까 자 집값은 15억인데 전세를 10억에 뒀어요. 보통 한 11억에 뒀겠죠. 비율상 네. 보면.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나가는 분을 돌려주려면 4억이 모자르잖아요. 7억에서 11억이 됐으니까. 그럼 말씀대로 대출을 받아요. 얼마? 4억을 받아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 7억을 합하면 11억 전세돈을 내주니까 뒤에 사람 7억 들어오고 내가 4억 빚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집값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 받는 게 선순위로 채권 잡히잖아요. 네. 뒤에 들어온 분이 7억에 들어와야지 11억이 맞잖아요. 그렇죠? 4억에다 7억을 그렇죠. 줘요. 그래 나가는 분 돈을 주니까. 그럼 뒤에 오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되냐? 7억인데 대출이 있네 4억이 앞에? 내가 7억을 했는데 만약에 경매 붙으면 집값이 10억이네? 내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네? 안 들어가겠죠? 그러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만큼 비잖아요. 근데 그분이 DTI 60% 맞췄다. 또 비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못 빌리잖아요. 그렇죠. 못 빌리면 멘붕 오잖아요. 전세가 안 낮으면? 근데 전세분들이 바보같이 들어오겠어요? 역전세 지금 막 사기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1억이나 2억 낮춰줘야 되는데 이건 사채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저축은행들이 이거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대출 막 끊고 있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이분들의 해결이나 전세 가격 안정이 유지가 되겠냐 이거죠. 벌써 이 사례는 전부는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네. 이것까지 겹치면 정부의 대책은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안정되겠다 좋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부
주로 이제 DTI를 묶어놨잖아요. DSR로 묶어놨으니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집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내 소득을 갖고 하니까 이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면 이 자산을 담보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TI를 살짝 바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소득 여력이 있고 이분들은 구제가 되는데 우리 2030 세대에서 풀로 막 그죠? 자기 소득이 오버해서 가신 분들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건들이 시장에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시장 판도를 정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건 7, 8, 9월에 7월은 다 갔고 8, 9, 10월 세 달 동안에 전세 가격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계속 아니면 역전세 물건이 나오고 또 좀 시끄럽다 싶으면 이거는 이제 힘을 잃어가는 시장이 되는 거겠죠. 네. 두 개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부동산 경계심을 갖고 그쵸. 조심해야 될 네, 때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